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입니다. 자, 요즘 계속해서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의 단편들 읽고 있는데요. 자, 이번엔 좀 긴 단편인데요. 시체를 되살리는 허버트 웨스트.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어둠 속에서. 대학 시절부터 오랜 친구였던 허버트 웨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엄청난 두려움부터 앞선다. 그가 최근 불길한 방식으로 실종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일생의 업으로 삼고 매달려왔던 연구 자체 때문이다. 내가 처음으로 그 심각한 공포를 느꼈던 17년 전이었다. 그때 우리는 아컴에 있는 미스케토닉 대학의 의학부 3학년생이었는데 경이롭고 악마주의적인 웨스트의 실험에 완전히 매료된 나는 가장 가까운 동료로 참여했다. 웨스트가 사라진 지금 나는 제정신으로 돌아왔지만 공포는 오히려 더 심해졌다.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가능성이란 현실보다 더 끔찍한 법인가 보다. 웨스트와 어울리는 동안 일어났던 최초의 무시무시한 사건은 내게 일생일대의 충격이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꺼림칙할 정도다. 말했듯이 그 사건은 우리가 의대생이던 시절에 일어났다. 당시 웨스트는 죽음의 본질과 죽음을 인위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터무니없는 가설을 세운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생명이 근본적으로 기계 작동에 의한 현상이라는 전제하에 인간의 유기적인 조직이 자연적인 활동을 멈춘 이후에도 계산된 화학 처리를 가하면 다시 작동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었다. 교수들과 동기들은 그 이론을 비웃었지만 웨스트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체를 소생시킬 약물을 개발하는 데 매진했다. 그 과정에서 토끼, 기니피그, 고양이, 개, 원숭이 등의 동물을 무수히 죽이는 바람에 대학에서 크나큰 골칫거리로 낙인찍혔다. 몇 번은 죽었던 동물들에게서 생명 반응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중 상당수는 꽤 격렬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웨스트는 사체를 완벽하게 소생시키려면 평생에 걸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물의 종류마다 시약이 매번 다르게 반응하니 더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인간의 시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쯤 되자 대학 당국과 갈등이 일어났고 다른 누구도 아닌 의과대학 학장이 직접 나서서 더 이상의 실험을 불허한다고 제재하기에 이르렀다. 학장인 엘렌 할시 박사는 학식이 깊고 너그러운 학자로 아컴에서 오래 산 주민이라면 누구나 알 만큼 환자들에게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오로지 나만이 웨스트의 연구를 항상 용인해 주었다.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불러올 그의 이론에 대해 자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기도 했다. 웨스트는 모든 생명이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과정이며 소위 영혼이라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는 헤겔의 주장에 동의했다. 따라서 시체를 인위적으로 소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순전히 세포 조직의 상태에 달려있다고 믿었다. 장기가 온전히 갖추어져 있고 본격적인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시체라면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이른바 생명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물에 민감한 뇌세포는 생명 활동이 잠시라도 멈추면 쉽게 파괴되기에 지적, 정신적 능력까지 온전히 복구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였다. 그래서 웨스트는 대상이 완전히 사망하기 전에 생명력을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동물 실험에 매진했으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자연적인 생명 활동과 인위적인 소생은 양립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실험 방법을 바꾸어 피검체인 동물이 사망한 즉시 혈액에 시약을 투여하는 방식을 쓰기 시작했다. 교수들이 웨스트에게서 냉소적인 입장으로 일관했던 까닭도 그 실험 조건 때문이었다. 결국 완전히 사망한 피검체로 실험에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웨스트의 연구를 논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해보지도 않고 외면한 것이다.
교수진이 실험을 금지시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웨스트는 어떻게든 신선한 인간 시체를 구해서 비밀리에 실험을 계속하겠다고 내게 털어놓았다. 그 방법이며 계획을 듣고 있자니 좀 섬뜩했다. 그때까지 대학에서 실험할 때 해부용 샘플을 우리가 직접 구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시체 안치소에 적당한 시신이 없으면 그 지역에 사는 흑인 2명이 조달해주곤 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당시 웨스트는 체구가 작고 호리호리하고 안경을 쓴 금발과 연푸른빛 눈동자가 돋보이는 섬세한 이목구비의 청년이었다. 그런 사람이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크라이스트 처치 공동묘지와 무연묘지 사이의 우열을 논하는 걸 듣고 있자니 이상야릇한 기분이었다. 우리는 결국 무연묘지 쪽을 택했다. 크라이스트 처치 묘지에 매장되는 시신은 거의 다 방부 처리를 거치기 때문에 웨스트의 연구에는 쓸 수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웨스트의 조수가 되어서 모든 과정에 열성적으로 협조했다. 시체를 마련할 방법부터 섬뜩한 실험을 벌일 만한 장소를 찾는 일에 이르기까지 매도 언덕 뒤편에 버려져 있던 체프먼 농가를 생각해낸 것도 나였다. 그 집의 1층에 수술실과 실험실을 차리고 짙은 색의 커튼을 쳐서 한밤중에 우리가 하는 일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했다. 주요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인근에 다른 집도 없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했다. 근처를 지나가던 누군가가 이상한 불빛을 봤다고 소문을 내기라도 하면 우리 계획은 끝장날 테니까. 혹시 남에게 들키게 된다면 화학 실험이라고 둘러대기로 입을 맞췄다. 그러고는 보스턴에서 사들이거나 대학에서 슬쩍 빌려온 기자대들로 우리의 음산한 실험실을 채워나갔다. 전문가가 아니면 무슨 물건인지 못 알아볼 물건들이었다. 시체실에 사체를 파묻는데 지하실에 사체를 파묻는데 쓰일 삽과 곡괭이도 마련했다. 대학에서는 소각로를 사용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무허가 실험실에서 쓰기엔 너무 비싼 장비였다. 사체란 늘 성가신 것이었다. 웨스트가 하숙방에서 기니피그를 가지고 사소한 실험을 할 때조차 그 사체를 무턱대고 내다버릴 순 없었다. 우리는 사람 시체를 찾아 헤매는 구울이라도 된 것처럼 그 지역에 누가 죽었다는 부고가 나면 쫓아가 보았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까다로웠다. 사망한 직후에 매장된 시체일 것, 인공적인 보존 처리를 하지 않고 모든 장기가 온전히 남아있는 시체일 것, 질병 때문에 시체가 손상된 시체도 가급적 제외할 것, 가장 바람직한 실험 대상은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시체였다. 그러나 몇 주가 흘러도 적합한 시체를 구할 수가 없었다. 큰 의심을 사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많은 시체 안치소와 병원을 돌아다니며 대학 연구 목적이라는 핑계로 문의를 했지만 헛수고였다. 어떤 경우에도 우선권은 대학 측에 돌아갔기에 한정된 수업만 열리는 여름방학 기간에도 아컴에 남아 있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딱 적당한 시신이 무연묘지에 들어왔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바로 전날 아침에 어느 젊고 건장한 노동자가 쌈노스 연못에서 익사했는데 지자체 측에서 비용을 대 시체를 방부 처리 없이 곧바로 매장한 모양이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그 무덤에 직접 찾아가 확인한 후 자정이 지나면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우리가 묘지에 대해 특별한 공포를 갖게 된 건 나중의 일이지만 그때도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에 시체를 파내는 작업은 고역이긴 했다. 우리는 삽과 기름 등불을 가져갔다. 그 시절에도 전기 손전등은 있었으나 요즘의 텅스텐 제품처럼 쓸만하지 못했다. 무척 더디고 지저분한 일이었다.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라 예술가였다면 무슨 섬뜩한 시적 영감이라도 느꼈을지 모르지만 드디어 삽끝이 나무 판자에 닿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소나무로 만든 관이 완전히 드러나자 웨스트는 허둥지둥 뚜껑을 열어 시체를 끌어내기 시작했고 나도 그를 도와 그것을 무덤 밖으로 완전히 꺼냈다. 그런 다음 둘이서 같이 무덤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느라 갖은 고생을 했다. 바로 옆에 텅 빈 표정의 뻣뻣한 시체가 누워있다는 생각에 초조하기도 했지만 어찌어찌 우리의 흔적을 모두 없앨 수 있었다. 흙을 두드려서 마지막 손질까지 마친 뒤 우리는 두꺼운 자루에 시체를 넣어들고 매도 언덕 뒤에 채품원 농가로 돌아갔다. 급조한 해부대 위에 시신을 올려놓고 강력한 아세틸린 등 불빛에 비추어 보니 그리 으스스해 보이진 않았다. 회색 눈과 갈색 머리카락의 그 건장한 체격의 청년은 언뜻 봐도 건전하고 범석해 보이는 외모였다. 복잡한 정신적 활동이나 상상력과는 관련 없이 지극히 단순하고도 건강한 생활만 영위하며 살았을 사람. 눈을 감겨놓으니 시체라기보다는 잠든 사람처럼 보였다. 물론 웨스트가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 사망을 확실히 확인한 상태였지만 마침내 그토록 갈망했던 실험 대상을 치밀한 계획과 이론을 통해 제조한 인체용 시약을 실험할 이상적인 시체를 우리 손에 넣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극도의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완벽하게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했기에 만에 하나 시체가 불완전하게 소생한다면 어떤 기괴한 결과가 일어날까 걱정되었던 것이다. 특히 정신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걱정이었다. 뇌세포들은 섬세해서 사망 이후 일부가 손상됐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나는 영혼이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기에 그 평범한 청년이 혹시 다시 살아나면 사후세계에서 본 무언가를 말해줄지 궁금하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다. 하지만 나 역시 웨스트의 유물론적 입장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었기에 그리 심하게 두렵지는 않았다. 웨스트는 나보다 침착한 태도로 시신의 팔 정맥에 다량의 시약을 주사한 뒤 절개된 부위들을 단단히 봉합했다. 반응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으려니 오싹했지만 웨스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청진기를 갖다 댈 때마다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아도 냉철한 자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45분이 지나도록 생명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자 웨스트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도 기왕 얻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겠으니 시약 제조 공식을 바꿔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했다. 시체를 묻을 구덩이는 그날 오후 이미 지하실에 파놓은 참이었고 새벽까지는 그 섬뜩한 전리품을 묻을 예정이었다. 그 폐가의 자물쇠를 수리해 두긴 했어도 혹시나 누가 시체를 발견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날 밤이면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할 터라 어차피 그때까지 실험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딱 하나 있는 아세틸렌 등을 챙겨들고 말없는 손님은 어둠 속에 남겨둔 채 옆방의 실험실로 가서 새로운 시약 조제에 골몰했다. 재료의 무게와 양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웨스트가 보여준 치밀함은 가히 광적이었다. 그 끔찍한 사건은 매우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났다. 나는 시험관에 든 어떤 액체를 다른 시험관에 따르고 있고 웨스트는 가스가 안 들어오는 건물이라서 우리가 분잼 버너 대신 사용하던 알코올 램프를 분주히 만지고 있을 때 시체가 있는 어두컴컴한 수술실에서 웬 비명이 터져 나온 것이다.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하고 귀기 어린 비명이었다. 지옥문이 열려서 망자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른다 해도 그보다 더 끔찍한 소리는 아닐 것 같았다. 현세의 생명체들이 느끼는 온갖 초월적인 공포와 기괴한 절망이 그 한 줄기 비명에 모두 압축되어 있었다. 인간일 리는 없었다. 결코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웨스트와 나는 피험자의 안이나 그가 발각될 위험 따위는 생각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시험관이고 램프고 중육이고 죄다 엎어뜨리면서 겁먹은 짐승처럼
가장 가까운 창문을 펄쩍 뛰어넘어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시골길을 미친 듯이 내달렸다. 달리는 내내 하도 고함을 질러대서 시내에 도착했을 때는 목이 다 쉬어 있었다. 그래도 시내 변두리쯤부터는 어느 정도 정신을 수습해서 만취 상태로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술꾼 행세를 할 수 있었다. 나는 웨스트와 헤어지지 않고 그의 하숙방까지 가서 밤새도록 속닥거리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합리적인 가설을 세우고 조사할 계획까지 짜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었다. 그래서 다음 날은 수업도 다 빠지고 종일 잠을 잘 수 있었는데 저녁에 신문을 읽다가 발견한 충격적인 기사 2건 때문에 또다시 잠이 싹 달아나고 말았다. 겉보기에는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기사였다. 오래전에 폐가가 된 체프먼 농가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일어나 집이 통째로 잿더미가 되었다는 기사는 우리가 램프를 엎어뜨리고 나온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무연묘지에 새로 들어선 무덤이 누가 연장도 없이 손으로 어설프게 긁어놓은 것처럼 망가져 있더라는 기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리가 세심하게 흙을 다져놓고 나왔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후로 17년 동안 웨스트는 종종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또박또박 쫓아오는 환청이 들린다고 말하곤 했다. 지금 웨스트는 실종된 상태다. 자, 2번째는 역귀라는 작품입니다. 16년 전의 그 무시무시한 여름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 마치 에블리스의 전당에서 빠져나온 에프리트처럼 장티푸스가 아콤 전역을 휩쓸던 때였다. 죽음의 공포가 박쥐 날개를 퍼덕이며 크라이스트 처치 공동묘지에 수북히 쌓인 관들 위로 내려앉았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해를 떠올리면 전염병의 재앙부터 생각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욱 엄청난 공포를 접했다. 오랜 친구인 허버트 웨스트가 사라진 지금 그 공포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오로지 나뿐이다. 당시 웨스트와 나는 미스캐토닉 대학에서 대학원 여름학기 수업을 듣고 있었다. 웨스트는 시체를 되살리는 실험 때문에 악명이 자자한 학생이었다. 그가 과학실험이라는 명목으로 작은 짐승들을 무수히 학살했을 때부터 앨런 알시 학장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금지령을 내린 바 있었다. 그래도 웨스트는 굴하지 않고 자신의 우중충한 하숙방에서 비밀 연구를 계속했고 급기야는 묘지에서 시체 한 구를 파내 매도 언덕 뒤편의 폐가로 옮겨 실험을 하다가 평생 잊지 못할 무시무시한 사건을 겪었다. 그때 나도 그 실험에 참가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웨스트는 사체의 화학적, 물리적 생명 활동을 복구하기 위해 개발한 시약을 시신의 정맥에 주사했다. 결과는 끔찍했다. 우리는 공포에 젖어 혼비백산했다.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너무 긴장한 탓에 과민 반응을 한 거라고 결론 내렸지만 그날 이후로 웨스트는 누군가가 자신을 노리며 뒤쫓고 있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었다. 시체의 상태가 충분히 신선하지 못했다. 정신까지 완벽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막 사망한 시신을 썼어야 했다. 실험실로 사용한 폐가가 불타는 바람에 시신을 도로 매장하지 못한 것도 마음에 걸린다. 그걸 다시 확실히 묻기만 했어도 그나마 마음이 편했을 것이다 라면서. 그 후 웨스트는 한동안 연구를 포기했지만 타고난 과학자로서의 열정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연구를 해야 하니 신선한 시체와 해부실을 마련해달라고 대학 교수진을 또다시 끈질기게 졸라댔다. 하지만 말짱 헛수고였다. 할시 학장의 결정은 확고부동했고 다른 교수들도 모두 학장의 생각을 지지했다. 시체 소생이라는 급진적인 이론은 열정만 넘치는 젊은 풋내기의 엉뚱한 기행으로만 여겨질 뿐이었다. 금발, 푸른 눈동자, 왜소한 체격, 안경, 부드러운 목소리 등 웨스트의 외적인 면만 보아서는 비범하다 못해 사악할 만큼 냉철한 두뇌를 짐작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당시의 웨스트가 지금도 눈에 선한데 떠올릴 때마다 몸소리가 쳐진다. 이전보다 인상이 좀 딱딱해졌을 뿐 나이는 전혀 먹지 않은 얼굴이었다.
현재 웨스트는 셰프턴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실종된 상태다. 웨스트는 학부 시절 마지막 학기에 할시 학장과 심하게 충돌을 빚기도 했다. 그 결렬한 설전의 결과는 무례하게 따지고 든 웨스트보다 친절한 자세로 일관했던 학장 쪽의 우세로 끝났다. 웨스트는 지극히 중대한 연구가 이렇게 지체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물론 졸업하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연구할 수 있을 테지만 대학의 우수한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관습에 얽매인 교수들로서는 웨스트의 동물 실험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타났더라도 무시하고 인간의 부활 가능성을 끝까지 부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논리만을 중시했던 젊고 괴팍한 웨스트에게 그런 그들의 행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혐오스럽고 불가해하게 보이기까지 했다. 교수 겸 의사 부류의 사람들이 안고 있는 정신적인 한계를 이해하기에는 웨스트가 아직 어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친절하고 양심적이고 성실하며 때로는 온화하고 서글서글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편협하고 완고하며 관습에 좌우되어 균형 있는 통찰력은 부족한 딱한 청교도주의 세대였다. 고결하지만 불완전하여 지적인 죄, 예컨대 천동설, 칼뱅주의, 반다윈주의, 반니체주의, 안식일 엄수주의, 사치금지법 같은 비과학적 사상을 따른다는 죄로 대대적인 조롱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소심한 사람들이었다. 놀라운 과학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젊었던 웨스트는 선량한 할시 박사와 그의 동료 교수들을 참아낼 인내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점점 억울함만 쌓여갔고 저 둔한 권위자들에게 무언가 충격적이고 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이론을 증명해 보여야겠다는 열망에 사로잡혔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렇듯 웨스트 역시 멋진 복수로 적들을 이긴 다음 최후의 순간에 너그럽게 용서를 베푸는 시나리오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 후 타르타로스의 동굴에서 풀려나온 전염병의 악마가 사악한 웃음을 흘리며 아컴에 들이닥쳤다. 당시 웨스트와 나는 학부를 졸업한 뒤 추가적인 연구를 위해 여름학기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전염병이 포악하게 날뛰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의사면허만 없다 뿐이지 학위를 다 마친 상태였으므로 의료봉사에 투입되어서 정신없이 일을 했다. 감염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가서 거의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장의사들이 다 처리하기도 버거울 만큼 사망자가 속출했다. 그러다 보니 시신을 신속하게 매장하느라 방부 절차는 생략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고 크라이스트 처치 공동묘지조차 방부 처리가 되지 않은 시신으로 넘쳐났다. 웨스트로서는 기가 찬 일이었다. 신선한 해부용 시체가 이렇게 많은데 자신의 탄압받는 연구에는 한 구도 쓸 수 없다며 곧잘 불평을 토로했다. 거기에 엄청난 과로로 인한 긴장과 피로까지 겹쳐 웨스트는 갈수록 음울한 생각에 빠져들었다. 웨스트와 반목했던 교수들도 힘겨운 의무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학은 휴교나 다름없었고 의학부 교수진 전체가 장티푸스와의 싸움에 뛰어들었다. 특히 할시 박사의 헌신은 독보적이었다. 전염될 위험이 있거나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는 환자들까지 정성껏 보살피며 뛰어난 의술을 펼쳤다. 그리하여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그는 일약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명성에는 전혀 연연하지 않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혹독한 싸움을 계속하며 쓰러지지 않으려 고군분투했다. 학장이 보여준 불굴의 용기에 웨스트조차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래서 더더욱 자신의 놀라운 이론을 그에게 증명해 보이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날 밤 웨스트는 사망한 지 얼마 안 된 시신을 대학 해부실로 밀반입하는데 성공했다. 대학 행정도 시 보건 규정도 어순해진 틈을 이용해서 나도 실험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웨스트가 새로 개발한 시약을 주사하자 시신이 퍼뜩 눈을 떴다. 그러나 공포에 얼어붙은 표정으로 천처 현장만 뻔히 쳐다보더니 다시 생명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웨스트는 후덥지근한 여름 날씨 탓에 시체가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 시체를 소각하려다가 발각될 뻔하는 바람에 다음번에 또 대학 실험실을 몰래 사용하기는 여의치 않게 되었다. 8월에 이르러 전염병의 기사가 최고조에 오르자 웨스트와 나는 거의 초주검이 되었다. 그리고 14일에 할시 박사가 갑자기 숨을 거두고 말았다. 15일에 급히 마련된 장례식장에 학생 전원이 거대한 화환을 준비해서 참석했지만 아컴에 부유한 시민들과 시당국이 보낸 온갖 부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다. 학장은 사회 전체에 공로가 있는 은인이었던 만큼 장례식도 국장에 가깝게 치러졌던 것이다. 식이 끝난 뒤 우리는 모두 침울해져서 오후나절을 술집에서 죽쳤다. 최대의 숙적을 잃은 웨스트 역시 심란하기는 마찬가지였으나 그 악명 높은 이론을 입에 올리는 바람에 자중의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다. 저녁이 되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거나 의료봉사를 하러 떠났는데도 웨스트는 오늘 밤 아예 끝장을 보자며 나를 붙잡았다. 결국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웨스트의 하숙방에 도착한 우리 둘과 또 한 명의 남자를 보고 주인 아주머니는 셋 다 어지간히 마신 것 같다며 남편에게 불평을 했다. 그 까다로운 아주머니가 공연한 불평을 늘어놓은 게 아니게 되었다. 새벽 3시 웨스트의 방에서 터져나온 비명소리에 온 집이 잠에서 깼기 때문이다. 주인 부부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우리들이 엉망으로 얻어맞고 긁힌 몰골로 피투성이 카펫에 기절한 채 쓰러져 있고 웨스트의 실험용 유리병이며 집기들도 죄다 부서져서 나뒹굴고 있더란다. 우리를 공격한 범인은 온데간데 없고 창문만 횡하니 열려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높은 2층에서 뛰어내려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는지 불가사의했다. 게다가 방에서 수상한 의류도 발견되었다. 웨스트가 의식을 되찾고 나서 해명하기를 그건 범인의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세균성 질환의 전파 경로를 조사하기 위해 분석 대상으로 구해놓은 것이니 최대한 빨리 벽난로에 넣어 태워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어젯밤 같이 어울렸던 사람이 누구냐는 경찰의 질문에는 우리 둘 다 모른다고 진술했다. 웨스트는 지금은 위치도 잘 기억나지 않는 시내의 한 술집에서 그를 처음 만났는데 우리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니 그 사람이 후에 거칠게 굴었다 해도 굳이 찾아내서 처벌하기는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아컴에서 두 번째 공포가 시작되었다. 내게는 전염병이 무색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포였다. 발단은 크라이스트 처치 공동묘지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사건이었다. 피해자는 그 묘지의 경비원으로 자정 이후에도 멀쩡한 모습으로 목격되었다가 새벽에 시체로 발견되었다. 발톱 같은 것에 갈갈이 찢겨 차마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상태여서 과연 인간이 한 짓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인접한 볼턴 마을의 서커스단 단장이 조사를 받았지만 그는 고개형 짐승이 우리를 빠져나간 일은 전혀 없었다고 단언했다. 시체를 발견한 목격자들 말에 따르면 빗자국이 시신 임시 보관소 건물로 이어져 입구 앞에 콘크리트 바닥에 고여 있었고 숲 쪽으로 이어지는 더 희미한 혈흔은 얼마 못 가 사라졌다고 했다. 다음 날 밤 아컴의 집집마다 악마들이 지붕 위에서 춤을 추었고 기괴한 광기로 물든 바람이 윙윙 휘몰아쳤다. 누군가는 고열로 허덕이는 도시에 전염병보다 더 치명적인 저주가 내렸다고 했으며 전염병이 악마가 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수근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말없고 잔혹한 괴물이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곳마다 붉은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괴물의 습격을 받은 집은 총 8곳이었고 갈기갈기 찢긴 17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어둠 속에서 그 괴물을 언뜻 보았다는 몇몇 사람들은 희끄무리한 색깔의 기형 유인원이나 인간의 형상을 뒤집어쓴 악마 같은 모습이었다고 증언했다. 괴물은 배가 고팠는지 공격한 인간의 살을 뜯어먹었다. 놈이 즉석에서 죽인 사람은 14명이었고 나머지 3명은 자택에서 습격당한 채로 방치되어 있다가 숨졌다. 셋째 날 밤에 경찰이 이끄는 수색대가 마침내 그 괴물을 잡았다. 시민들은 자기 집 전화를 수색대에 아낌없이 내어주었고
덕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주도 면밀한 작전을 수행해 나가던 수색대는 미스케토닉 대학가 쪽에서 무언가가 덫창을 긁어내는 소리가 들린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포위망을 치고 대학 인근을 샅샅이 살핀 끝에 크레인가의 한 집에서 괴물을 찾아냈다. 모두 경각심을 갖고 조심스럽게 생활했기에 추가적인 피해자는 2명에 그쳤고 생포 작전 역시 별다른 사상자 없이 마무리되었다. 괴물은 총상을 입고 쓰러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서둘러 후송되었다. 현장은 환호와 동시에 넌더리를 내는 군중으로 온통 야단법석이었다. 그 괴물의 정체가 사람이었기에 충격이 더했다. 보기만 해도 역겨운 눈동자, 말 못하는 유인원 같은 습성,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인간이었다. 범인은 부상 치료를 받은 뒤 세프턴 정신병원에 수용되었고 그곳에서 16년 동안 완충제를 댄 벽에 머리를 찧어대며 살다가 아무도 입에 담고 싶어하지 않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최근에 탈출했다. 아무튼 당시 그 범인을 생포했던 수색대는 그의 얼굴을 깨끗하게 씻기고 나서 소스라치게 놀랐었다. 그가 모두가 익히 아는 사람과 매우 닮은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미스케토닉 대학 의학부의 학장이자 아컴의 은인, 학문과 사회에 몸바쳐 헌신한 성인으로 추앙받으며 사흘 전에 안장된 고 엘렌 할시 박사와 모욕적일 만큼 똑같은 생김새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허버트 웨스트와 나는 극도의 공포와 혐오감에 사로잡혔다. 그때 웨스트가 붕대를 감은 채로 제기랄 시체가 별로 안 신선했어 라고 중얼거렸던 걸 떠올리면 지금도 나는 오싹해져서 몸서리가 쳐진다. 자, 3번째 챕터입니다. 한밤중 6발의 총성. 권총을 한 발만 쏴도 될 상황에서 6발이나 연이어 발사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하지만 허버트 웨스트는 남들이 잘 안 하는 일들을 워낙 많이 하면서 살았다. 예컨대 대학을 막 졸업한 젊은 의사가 집과 사무실로 쓸 집을 선택하는 기준을 외부에 숨기는 경우는 드물지만 웨스트는 그렇게 했다. 미스케토닉 대학에서 의학 학위를 취득한 웨스트와 내가 일반의 병원을 개업하기로 했을 때 그는 공동묘지와 가까운 외딴 지역을 원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숨길 수밖에 없었다. 무언가를 쉬쉬하며 숨기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우리는 남들이 알면 매우 싫어할 만한 일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의사인 척하면서 남모르게 무시무시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생명의 비밀을 밝혀내서 싸늘한 시체를 완벽하게 소생시키는 것이 바로 허버트 웨스트의 목표였다. 그 금단의 영역을 파헤치려면 괴이한 실험 재료가 필요했고 신선한 인간 시체도 그중 하나였다. 사용 후에 마음대로 폐기할 수도 없는 그 재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면 우리는 시신이 약식으로 매장되는 무연묘지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남들의 이목을 끌지 않고 조용히 살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웨스트와 나는 대학에서 처음 만났다. 그의 소름 끼치는 실험에 동조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던 나는 점차 없어서는 안 될 조수가 되었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함께 연구를 계속하려면 함께 일할 병원을 차려야 했다. 쉽지는 않았지만 마침내 아컴 인근의 공업도시 볼턴에 병원을 차릴 수 있었다. 미스케토닉 밸리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방적 공장이었어. 인근의 의사들이 진료를 꺼리는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이었다. 우리는 용의주도하기에 물색한 끝에 병원과 집으로 쓸 곳을 찾아냈다. 폰드가 끝자락에 위치한 허름한 오두막집이었다. 이웃집들은 거의 사람이 안 살고 북쪽에 울창한 숲을 가로지르는 목초지를 건너면 무연묘지가 나오는 곳이었다. 우리가 원했던 곳보다는 묘지와 멀었지만 그것과 더 가까운 집을 구하려면 공장지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했으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도 크게 실망스럽지는 않았다. 묘지로 가는 길에는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았기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실험용 시체를 운반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 병원은 뜻밖에도 처음부터 호황을 누렸다. 여느 초보 의사들이었다면 여간 기쁜 일이 아니었겠지만 진짜 목적이 다른 데에 있었던 우리로서는 성가시고 부담스러울 뿐이었다. 공장 노동자들이 쌍수를 들고 우리를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이런저런 일상적인 사고나 병치레 외에도 서로 싸우거나 칼부림을 하는 일도 잦았으니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바쁘게 일하는 와중에도 우리의 관심은 지하실에 마련된 비밀 실험실에 쏠려 있었다. 전기불과 긴 실험대를 갖추어 놓은 그곳에서 우리는 이슥한 밤마다 웨스트가 제조한 다양한 시약을 사체의 정맥에 주입했다. 웨스트는 인간이 소위 죽음이라는 현상을 맞은 뒤 생명활동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연구는 난관에 부딪히기 일쑤였다. 우선 실험 대상마다 다른 시약이 필요했다. 가령 기니피그에게는 잘 들었던 시약이 인간에게는 효과가 없었고 같은 인간이라도 각각의 개체마다 시약의 성분 배합을 꽤 많이 바꿔야 했다. 시체는 극도로 신선해야 했다. 뇌세포가 조금이라도 부패하면 완벽한 소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골치 아픈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 대학 시절에 상태가 변변찮은 시체를 섣불리 사용했다가 끔찍한 경험을 한 적이 있기에 시체가 불완전하게 소생하면 실험이 아예 실패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 둘 다 익히 절감하고 있었다. 아컴의 매도 언덕에 있는 폐가에서 처음으로 불완전하게 소생한 존재를 경험한 뒤로 나는 내내 으스스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어느 모로 보나 냉철한 과학자 체질인 웨스트조차 그 일을 겪은 후로는 이따금씩 누가 자신을 몰래 쫓아오는 듯한 오싹한 기분이 든다고 털어놓았다. 급기야는 실제로 미행당하고 있다고 믿기까지 했다. 우리가 소생시킨 시체들 중 적어도 하나, 즉 세프턴 정신병원에 격리 수용된 식인 괴물이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웨스트가 그런 심리적 망상에 사로잡힌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하물며 첫 번째 실험 대상은 어떻게 되었는지 종족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볼턴은 아컴보다 실험 대상을 구하기가 훨씬 수월한 곳이었다. 정착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사고로 사망한 시체를 매장 당일에 입수할 수 있었다. 시약을 주사하자 눈을 떴는데 놀라울 만큼 의식이 뚜렷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다시 숨을 거두고 말았다. 팔 한쪽이 없는 시체였다. 만약 사지가 온전하게 붙어 있었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때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신 3구를 더 구해서 실험을 계속했다. 하나는 완전히 실패했지만 하나는 근육이 움직였고 나머지 하나는 상태가 좀 성치 않았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내기까지 했다. 이후 한동안은 운이 없었다. 사망자 수가 줄어든 데다가 그나마도 병이나 부상으로 심하게 훼손되어서 쓸 수 없는 시체뿐이었다. 우리는 부고란 부고는 모두 살피면서 각각의 사망 경위를 철저히 조사했다. 그러던 3월의 어느 날 밤 뜻하지 않게 묘지가 아닌 다른 경로로 시신 한 구를 입수하게 되었다. 볼턴은 청교도 정신이 팽배한 지역이라 권투 같은 스포츠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공장 노동자들은 물밑에서 곧잘 권투 시합을 벌였다. 가끔은 외부에서 삼류 베테랑까지 불러들이곤 했는데 그 늦겨울 밤에도 그런 시합이 열렸다가 참사가 일어났다. 폴란드인 2명이 우리를 찾아와서는 큰일이 났으니 은밀히 도와달라고 사정했다. 그들을 따라 어느 버려진 헛간으로 가보니 외국인 노동자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바닥에 쓰러진 흑인 한 명을 쳐다보고 있었다. 시합에 참여한 2 선수는 키드 오브라이언과 벅 로빈슨이라는 사람이었다. 아일랜드인답지 않은 매브리코에 미련스러워 보이는 청년 오브라이언은 옆에 비켜서서 벌벌 떨고 있었다. 쓰러져 있는 흑인 쪽은 일명 할렘가의 연기라고 불리는 로빈슨이었는데 언뜻 봐도 죽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치 고릴라와 같은 흉악한 생김새였다. 팔은 짐승 앞다리처럼 길었고 얼굴을 보니 불가사의한 콩고의 전설과 달빛 아래 울려 퍼지는 북소리가 떠올랐다. 시체보다 생전의 모습이 오히려 더 섬뜩했을 것 같았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딱할 만큼 겁에 질려 있었다. 사건이 밖에 알려지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몰라 노심초사했던 것이다. 그래서 웨스트가 시체를 조용히 처리해 주겠다고 하자 모두가 굉장히 고마워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는 나는 몸서리가 쳐졌다. 눈 녹은 대지에 달빛이 밝게 쏟아지는데도 우리는 수습한 시신을 함께 들고서 인적없는 거리와 목초지를 걸어갔다. 순찰 경관이 없을 시간이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발각될까 두려웠고 아컴에서 꼭 그렇게 시신을 날랐던 때가 떠오르기도 했다. 어쨌거나 우리는 뒷문을 통해 무사히 집으로 들어가 시체를 지하실에 놓은 다음 실험에 착수했다. 기껏 고생했는데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준비된 시약들을 전부 다 투여했건만 피험자가 아무리 송장이라 해도 너무하다 싶을 만큼 무반응이었다. 백인 대상의 실험들을 통해 조제한 시약들이라 흑인에게는 안 듣는 것 같았다. 점차 아침이 다가오면서 더 이상 진행하기에 위험한 시간이 되자 우리는 여느 때와 같은 방법으로 시신을 처리했다. 목초지 너머로 시신을 끌고 가서 묘지 근처의 숲가에 파묻은 것이다. 흙이 얼어 있어 쉽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무덤처럼 다듬어 주었다. 흙이 얼어 있어 쉽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무덤처럼 다듬어 주었다. 그리 깊이 땅을 파지 않았어도 지난번에 몸을 일으키고 목소리를 냈던 시체를 묻었을 때만큼은 파냈고 어렴풋한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낙엽이며 시든 덩굴 줄기 따위로 무덤 위를 덮어놓았다. 캄캄하고 울창한 숲속이니 그 정도면 경찰이 오더라도 못 찾아내리라고 확신했다. 다음날 우리는 겁에 질렸다. 병원에 찾아온 한 환자가 간밤에 싸움이 나서 누가 죽었다는 소문을 전해준 것이다. 웨스트는 오후에 왕진을 갔다가 또 다른 심각한 걱정거리를 안고 돌아왔다. 그가 왕진을 가서 만난 환자는 한 이탈리아 여자로 아들이 실종되는 바람에 히스테리 상태에 빠져 지병인 만성 심장질환이 극히 위험할 만큼 악화되어 있었다. 그녀의 5살 배기 아들은 이른 아침에 사라져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져도 돌아오지 않았다. 원래도 늦게까지 놀다 들어오곤 하는 아이였지만 이탈리아 농부들은 워낙 미신적이어서 그 환자 역시 불길한 징조를 보았다는 이유로 안달복달하고 있었다. 환자는 결국 저녁 7시경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격분한 남편은 웨스트가 아내를 못 살려냈다며 비난을 퍼붓다가 급기야는 단검을 뽑아들고 친구들이 그를 붙잡고 말렸다. 그는 돌아가는 웨스트의 등에다 대고 복수를 하겠다는 등 온갖 고함과 욕설을 쏟아냈다. 아내를 잃은 고통에 정작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들은 까맣게 잊은 듯했다. 그의 친구들은 숲을 수색해보자는 말을 꺼냈지만 죽은 여자의 시신과 울부짖는 남편을 챙기느라 바빠서 그럴 여력이 없었다. 웨스트는 엄청난 압박감에 짓눌린 채 돌아왔다. 그는 경찰은 물론 자기를 죽이려 벼르는 그 미친 이탈리아 남자도 두려워하는 듯했다. 그날 밤 우리는 11시쯤 잠자리에 들었지만 나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싸움에 대한 소문이 떠돈다니 영 깨름칙했다. 볼터는 작은 마을임에도 경찰력이 놀라울 만큼 잘 갖춰진 곳이었다. 때문에 지난밤 사건이 발각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근방에서 의사일을 접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우리들 다 철장 신세를 질지도 몰랐다. 그렇게 근심에 빠져 있다 보니 어느덧 괴종시계가 새벽 3시를 알렸다. 달빛이 눈앞에 어른거렸지만 나는 창문에 블라인드를 치러 가지도 않고 몸을 뒤척이기만 했다. 바로 그때 집 뒤쪽 문에서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소 멍한 상태로 잠자코 누워만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웨스트가 내 방문을 쾅쾅 두들겼다. 웨스트는 실내복과 슬리퍼 차림으로 한 손에는 리볼버를, 한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리볼버를 든 걸 보니
경찰보다 이탈리아 남자 쪽이 더 걱정되는 모양이었다. 같이 가보자. 누구든 간에 문을 열어주긴 해야 돼. 안 열어주면 괜히 의심만 살 테니까. 그리고 어쩌면 환자일지도 모르잖아. 뒷문을 두드리는 걸 보면 멍청한 놈이겠지만. 우리는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갔다. 웨스트가 논리정연하게 상황을 정리해준 덕분에 나는 어느 정도 침착해져 있었다. 여전히 무섭긴 했지만 깊은 밤 시간이라 공연이 으스스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뒷문이 덜컥거리는 소리는 더욱 커져가고 있었다. 드디어 우리는 뒷문 앞에 도착했고 나는 조심스레 빗장을 풀고 문을 열었다. 밝은 달빛 속에서 문간에 서 있는 형체가 드러나자 웨스트는 희한한 짓을 했다. 기겁을 하며 한밤의 방문자에게 총을 6발이나 쏘아댄 것이다. 경찰에게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은 듯했다. 다행히도 외딴 지역이라 경찰에게 총소리를 들키지는 않았다. 음산한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방문자는 이탈리아인도 경찰도 아니었다. 악몽에나 나타날 법한 커다란 괴물이었다. 흐릿한 눈동자에 잉크처럼 시커먼 몸을 한 괴물은 낙엽과 나뭇가지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채 네 발로 웅크리고 있었다. 번뜩이는 이빨에 물고 있는 것은 분명 눈처럼 희고 조그마한 사람 손이었다. 자, 여기까지 한밤의 6발의 총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계속해서 있긴 한데요. 다음 것은 좀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